빈혈에서는 처음도 재생, 끝도 재생이죠. 그러니까 재생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으면 빈혈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고,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고양이에 관심이 더 많은데, 고양이는 전반적으로 되게 임상병리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병리 공부를 많이 하면 고양이 진료가 재밌어져요. 또 이 혈액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양이 쪽에서 이 재생성과 관련해서 빈혈 환자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제 좀 배경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 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뭐 좀 정리가 안 된 거나 또는 이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검색해서 보시고. 자, 일단은 이제 고양이에서는 이제 개에서 마찬가지로 재생성 빈혈 고양이도 있죠. 비슷한 병태 생리에 의해서 재생 빈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BC 검사했을 때 적혈구 관련된 지표들의 변화는 개에서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재생성이라고 한다는, 재생성이 있는 경우에는 MCV가 증가되고 RDW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빈혈이 있을 때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빈혈을 이제 분류하는 것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분류하는 그 기준이 전통적으로 재생성이죠. 재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처치가 좀 더 수월하니까 항상 재생성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비는 어떻게 하면 이 재생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나온 장비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적혈구 쪽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쓸모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MCV거든요. MCV. Mean Cell Volume. 평균 적혈구 용적인데, 빈혈이 있어가지고 골수가 반응을 해서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를 만들면은, 미성숙한 적혈구가 용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MCV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많지만 MCV가 증가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고 예외를 잘 알고 이제 환자에 적용하면 되는데, 오늘은 뭐 개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겠지만 해보시면 이 MCV는 정말 이게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너무나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예외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개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냥 장비에서 미성숙한 적혈구를 직접 계수하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그냥 요즘은 제일 신상 편한 거예요. 머리도 아프지 않고. 고양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고양이에서도 빈혈이 있어가지고 재생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 미성숙한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보다 용적이 크기 때문에 MCV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제 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개에서는 재생이 잘 안 되는 빈혈에서도 큰 적혈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고양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표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MCV의 가치를 그냥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MCV조차도 고양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개에서는 재생성 평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반복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검사했을 때 MCV가 점점 증가된다든지, RDW가 증가됐다든지, 뭐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큰 적혈구가 증가하는 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재생성이 있네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MCV가 증가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생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고양이는 빈혈 환자에 있어서는 그냥 미성숙한 적혈구가 직접 계수되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아요. 미성숙한 적혈구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한번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보고된 건데, 샘플을 그 고양이 샘플을 1000개 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나라도 패턴지 어떤 가지 조사 중에 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재생이 돼가지고 고양이 빈혈인데 재생성 빈혈이어서 미성숙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MCV가 여기 RA가 재생빈혈입니다. 비재생빈혈이 NRA고 한 460마리, 여기 630마리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보면은 고양이에서 재생이 잘 되는 이 재생빈혈인데도 불구하고 노모시틱은 MCV가 정상범위란 얘기예요. MCV가 정상범위에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재생이 되는데도 MCV가 참고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파란색 박스. 파란색 박스 보시면은 매크로시틱이라는 게 다 이제 MCV가 증가된 경우인데, 전통적으로는 재생빈혈에서만 MCV가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고양이를 조사해 보면은 재생빈혈, 비재생빈혈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MCV가 증가가 된 게 관찰이 돼요. 고양이에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MCV의 변화를 가지고서 고양이에서 재생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대구에서 한 수의사, 대구에 이제 각 지역마다 자주 이렇게 허물없이 소통하는 수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게 고양이 환자인데 MCV가 너무 높은데 재생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절하게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 재생이 안 돼도 고양이에서는 MCV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에서는, 이 레틱이라고 표시되는 이 미성숙한 적혈구가 직접 개수가 되는 거.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이 CBC 장비에서 미성숙한 적혈구 개수는 사실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임상 현장에서는. 왜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한 8천만 원이나 한 1억 정도 되는 실험실적인 장비에서나 미성숙한 적혈구가 자동 개수가 됐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어쨌든 IDX에서 레이저 사이트, 프로 사이트 만들면서 로컬에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미성숙한 적혈구를 자동 개수하는 장비를 출시를 해줬으니까 참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한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이 장비 BC60R 이 장비가 거의 많이 완성도에 이르렀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고 고가 장비에서나 제공이 되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IRF라고 그래요. IRF. 그러니까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가 몇 개가 있다 뿐만 아니고 이 미성숙한 적혈구를 좀 더 세분하는 거예요. 이 IRF라는 게. 미성숙한 적혈구도 뭐냐면은 미리 만들어져서 골수에 대기 중이었던 미성숙한 적혈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좀 시간이 지난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재생성을 논할 때는 갓 만들어진 게 필요하거든요. 갓 만들어진 건 뭐냐면 이제 RNA가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RNA가 많은 건 뭐냐면 이 장비에서는 형광 신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에서는 형광 신호가 강한 거를 따로 분류를 해서 레포트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IRF예요. 그러니까 세망적혈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이 IRF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성숙한 적혈구가 지금 온고잉으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환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고양이에서 특별히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야 되는 테이크홈 메시지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네. 좀 아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네. 이 IRF는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좀 예를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이 오른쪽 환자를 보시면 RBC가 이제 290만 개 빈혈엔 중등도로 있습니다. MCV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고양이에서는. 안 보셔도 되고. 세망적혈구를 보면 세망적혈구가 이 레퍼런스 레인지가 52,000까지인데 56,000. 자, 이렇게 세망적혈구가 증가된 것 같은데 빈혈이 있음에도 레퍼런스 레인지에 이렇게 딱 걸치는 좀 애매한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corrected reticulocyte 퍼센트를 계산하고 개에서는 거기까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reticulocyte 인덱스 계산하는 거 들어봤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논란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생성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평가할 때는 지금 갓 만들어진 미성숙한 적혈구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수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 시점에 특히 이제 빈혈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계수할 때는
그 세망 적혈구 중에는 골수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다가 릴리즈된 그 미성숙한 적혈구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빈혈이 심하면 미성숙한 적혈구가 그 미성숙한 상태로 좀 더 연장돼서 있어요.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성숙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틀까지도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RI 개념을 사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의 쪽에서는 그렇게 연구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IL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망적혈구가 좀 애매하게 증가됐는데 ILF가 보통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신호가 강한 미성숙한 적혈구 중에서 신호가 강한 미성숙한 적혈구 비율이 보통 한 20, 30% 정도 되는데, 그것이 20, 30% 이상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단 재생이 지금 시작이 됐다. 재생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이 지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ILF 밑에 LFR, MFR, HFR 세 가지가 있는데, FR은 이제 형광이죠. 플로레센스 레이트. 그렇죠? 높은 거, 중간, 낮은 거. 여기서 ILF는 HFR하고 MFR을 합친 값이에요. 합친 값을 ILF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만들어진 미성숙한 적혈구는 RNA가 많기 때문에 형광 신호가 강해서 이렇게 레포트가 된다. 이건 이제 사람에서 조금씩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표들인데, 수의 쪽에서도 조금씩 적용을 좀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왼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RBC가 500만이죠. 500만이고, 레티큘로사이트가 레퍼런스 레인지 잘 안 보인다. 예. 여기가 이제 60만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80만일 거예요. 그렇죠? 80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가 됐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ILF 지표가 없을 때는 레티큘로사이트가 증가가 됐으니까 재생이 활발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ILF를 보면 ILF가 지금 20%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뭔가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거는 한 번 재생은 영원한 재생이 아닌 거예요. 재생성 빈혈이어도, 이건 개고양이가 마찬가지인데, 재생성 빈혈이어도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컨커런트한 디지즈가 다시 또 개재가 되면은 재생이 억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서 재생이 억제가 됐다가도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은 얼마 뒤 또 이 비재생은 재생으로 또 전환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왼쪽 환자 같은 경우는 레티큘로사이트 토탈만 봤을 때는 충분해 보이긴 하지만 ILF를 봤을 때는 ILF가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재생이 되다가 지금 뭔가 억제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개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긴 한데 고양이에서는 이게 상당히 요긴한 지표니까요. 활용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고양이에서 그럼 왜 소중했던 MCV가 고양이에선 재생성 평가하는데 왜 제한적인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병태생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포스트 리제너러티브 매크로사이토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에서는. 그 고양이가 이제 빈혈이 있었다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MCV가 한동안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높게 유지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혹시 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다른 병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은 MCV가 높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FLV 감염이 있는 경우에 골수에 이형성이 생겨가지고 골수에 이형성이 생겨서 MCV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LV가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골수 이형성이 생겨서 MCV가 증가될 수 있어요. 적혈구 쪽에서 조혈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뭐냐면 정상보다 큰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재생이 되면 용조의 큰 미성숙한 적혈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골수에서 조혈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만들어지는 게 큰 적혈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표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MCV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망적혈구를 지적 개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FI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혈이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빈혈이 있을 때 MCV가 정상이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다양하다는 게 이제 최근에 레포트가 됐어요. FIP에서는. 기전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은 아직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뭐 갑상선인 항진증,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갑상선인 항진증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MCV가 좀 높다가, 뭐 아이오다인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MCV가 어떤 원인에서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보고들도 있고 그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상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고양이에서는 재생성이 없다 하더라도 MCV가 얼마든지 높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망적혈구를 직접 계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고양이 세망적혈구는 뭐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애그리게이트하고 펑테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트는 개의 미성숙한 적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장비에서 개수가 되는 게 바로 이 애그리게이트 폼이고, 다르게 말하면 RNA가 있는 미성숙한 적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혈중에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빈혈이 있어가지고 이 애그리게이트 폼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생성 빈혈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양이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펑테이트라는 거죠. 펑테이트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애그리게이트가 시간이 지나면 펑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애그리게이트의 좀 성숙한 형태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완전히 성숙한 적혈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크기는 여전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MCV나 RDW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혈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도 존재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뭐 3주 정도까지도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3주 정도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미약한 경우에는 이제 펑테이트 폼만 골수에서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빈혈의 재생 빈혈이라 할지라도 빈혈의 초기에는 이 펑테이트가 주로 먼저 이제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펑테이트가 기계에서는 카운트가 안 돼요. 우리 도말표본을 보게 되면은 고양이 도말표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도말표본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고양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이 펑테이트 폼이.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고양이 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CBC 검사를 했을 때 RBC 숫자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을 때 얘는 빈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RBC 수치상으로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지만, 그렇죠. 어떤 애들은 낮아지고 있는 중에 그 시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브클리니컬하게 블러드 로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100m를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출혈이 좀 있대요. 100m 전력 질주하고 가서 피부 봐가지고 CBC 검사하면 참고부위 안에서 떨어질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몸은 느낄 거 아니에요. 로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충하려고 이제 움직이겠죠. 네.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양이에서. 그런 서브클리니컬한 블러드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 펑테이트 폼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없는데 얼마든지 골수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혈액도말표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대소부동이 뚜렷한데 그거는 고양이다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다. 그리고 이따가도 몇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양이 혈액도말표본을 보는 목적은 개하고는 좀 달라요. 개에서는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는 그 형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몇 가지 알죠? 뭐 하인즈 바디, 뭐 익센트로사이트, 구상적혈구. 그러나 이제 고양이에서는 적혈구 형태를 보는 거는 빈혈에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오히려 적혈구 외에 어티피컬한 셀들, 백혈구를 포함해서 그런 걸 보는 게 오히려 고양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애그리게이트는 이제 뉴메칠렌 블루로 염색하게 되면 이렇게 침전물이 많이 있는 거, 그렇죠? 지저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펑테이트는, 원래 펑테이트라는 단어가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펑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이 뭐 너댓 개 정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펑테이트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지저분하고 이건 별로 없고, 이게 뭐냐면 RNA들이 뉴메틸렌블루 염색약 만나가지고 이렇게 침전이 생긴 거예요. 침전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트 리제너러티브 매크로사이토시스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포스트 리제너러티브. 요즘은 이제 이런 실험은 거의 못하지만, 여기 한 1980년대는 실험적으로 이제 그 출혈을 유발해가지고 애그리게이트하고 펑테이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연구했던 논문이 있는데, 보시면은 빈혈을 블리딩을 유발해가지고 15%까지 떨어뜨렸을 때 세망적 결과 보면 애그리게이트가 이렇게 살짝 증가하다 감소하고, 펑테이트는 상당히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증가가 되다가 한동안 유지가 돼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펑테이트는. 그러니까 장비로 계수는 되지 않지만 도말표본에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도말표본에 큰 적혈구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고양이에서는 뭐 흔한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예, 한번 보세요. 자, 7월 4일 날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빈혈이 좀 중등도로 있죠. 그 다음에 MCV는 38.4입니다. 레퍼런스 렌즈 안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환자가 치료가 잘 돼서 뭐 이때 이제 퇴원했겠죠. 또는 이제 퇴원하고 이제 아웃페이션트로 와가지고 검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RBC를 보시면 RBC가 300만에서부터 쭉 그렇죠?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이 세망적 혈구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세망적 혈구가 14,000개였다가 7월 6일 날은 18만 개, 23만 개 쭉 증가가 되고, RBC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망적 혈구가 거의 없다가 이게 비재생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재생이 활발해지면서 회복이 됐죠. 자, 근데 이 환자가 MCV가 어떻게 변환되는가 한번 보세요. 처음에가 어때요? 처음에는 38.4죠. 근데 다 회복이 됐는데 몇이에요? 55. 개에서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보기가 힘든데, 고양이는 이렇게 빈혈이 있었다가 회복된 경우에 MCV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포스트 리제너러티브 매크로사이토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보면 여기 레티큘로사이트도 레퍼런스 렌즈 안에 있잖아요. 요거는 애그리게이트라고 그랬죠. 요거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앞에서의 데이터를 보면은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가 되게 많이 증가된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MCV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또 감소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미리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처음 검사 데이터는 아니고 이전에도 데이터가 있는데, 얘가 이때까지는 재생이 없었어요. 근데 치료가 잘 되니까 재생이 나타나죠. 그렇죠? 고양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양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좀 유니버설하게 고양이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 우리가 그냥 클리니컬 파인딩으로 좀 좋아지고 있나 보네. 뭐 밥을 먹으려고 하고, 뭐 움직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지표상으로 얘가 좀 좋아지는가 보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지표상으로는 아마 없을걸요? 지표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CBC에서는 이 재생성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생성이.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파이오메트라 췌장염 개 보면은 짧은 시간에도 빈혈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메이저 컴플레인트는 통증하고 이제 관련된 증상이니까 그거를 이제 처치하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보면은 빈혈에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일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해보면 빈혈이 회복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병이 생겨가지고 빈혈이 생겼으면 뭐 메이저 컴플레인트 처치되고 나서는 빈혈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개의 경우에는 입원해서 그 치료 모니터링 하는 과정 중에 이 RBC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저도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는 아파서 와서 빈혈이 있잖아요. 얘는 빈혈이 회복이 돼서 가요. 집에 갈 때는. 고양이는
비재생 빈혈로 시작을 했어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빠르게 재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초로. 비재생이지만 빠르게 재생이 가동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적혈구의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 나름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추론이 있기는 하지만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이는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CBC 검사를 입원한 경우라든지 장기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주 검사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루에 한 번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하면 좋아요. 재생성이 국면 전환이 되는 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재생 빈혈이었는데 이게 재생으로 전환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얘가. 아직 생의 의지가 아직 차오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적혈구에서 이게 나타나요. 적혈구에서. 오늘 가져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네. 하여튼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포스트 리제너러티브 매크로사이토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리제너러티브 매크로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이제 FLB 감염이 있는 경우에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조사한 건데, FLB 감염이 있는 경우에 보면 빈혈이 없거나, 비재생 빈혈이 있거나, 또 재생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보면은, MCV가 다 이런 식으로 MCV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파란색 점선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그 MCV의 상한치입니다. 그것보다 다 증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개에서처럼 그냥 빈혈이 심한데 MCV가 증가가 됐네, 재생인가? 아니란 얘기죠. 항상 미성숙한 적혈구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경우 중에는 FLB 감염도 있으니까 FLB. 근데 FLB도 키트 검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PCR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IMHA 환자들에서는 FLB 키트에서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로 확증을 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FLB 감염이 됐는데 MCV가 높아요. MCV가 높아요. 자, 요거 하고. 근데 이제 재생은 안 되는데 MCV가 높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그 재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재생.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이 되고 있죠? 내 몸에서 재생되고 있죠? 느끼시나요? 네, 안 느껴져도 믿으세요. 자, 이 순간에도 보면은 RBC는 일정 RBC가 비장을 돌면서 거의 제거가 되죠. 나이 든 적혈구, 병든 적혈구, 아픈 적혈구들은 비장을 순환하면서 바로바로 제거가 되죠. 그만큼 또 골수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용혈과 재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늘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죠?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생성 빈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환자가 RBC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는데, 부족했으면 어때요? 평상시보다 더 활발한, 더 가속화된 재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있는 경우를 재생성 빈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없고 빈혈이 심한데도 정상 수준의 재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억제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게 비재생 빈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LB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빈혈이 있는데 재생이 정상 수준이거나 억제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건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형성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보다 큰 적혈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MCV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 적혈구가 제거되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하죠. 마이크로리터당 몇백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이든 적혈구, 병든 적혈구, 아픈 적혈구를 알아서 몸은 순식간에 그걸 제거를 할까? 느끼시나요? 적혈구의 절규. 와, 몸은 어떻게 그걸 인식할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제일 신기한 거는 그 주사 현미경,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포도사이트 있죠? 포도사이트. 그 신장에 사구체 구성하는 그 형태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미세한데도 이렇게 정교한 구조가 생길 수 있는가 너무나 놀라웠는데, 적혈구가 어떻게 제거될까요? 순식간에 마이크로리터당 한두 개도 아닌데 놀랍지 않아요? 네? 이제부터 놀라시면 돼요.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 그냥 막 살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그런 게 많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기들은 동맥이 들어가면 당연히 정맥으로 나가죠.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장은 어떨까요? 비장은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쉽게 말하면 이 동맥과 정맥 사이는 숲이에요, 숲.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RE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죠? RE 시스템. 그 적혈구 제거하고 탐식하고 이런 시스템. 엘립소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세막 내피계, 레티큘러 엔도텔리아 시스템 있죠? 네. 그러니까 동맥하고 정맥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알아서 통과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적혈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프게 되면은, 이게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몸이 좀 뻣뻣해지잖아요. 그쵸? 적혈구는 이게 자유롭게 이 형태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하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적혈구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럼 이 동맥에서 빠져나와서 정맥으로 갈 때 여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게 적혈구는 되게 엄격합니다. 아니, 개에서는 되게 엄격해요. 순식간에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적혈구, 병든 적혈구들은 순식간에. 그러다가 뭐 췌장염 같은 거나 또 파이메트라 같은 거 생기면은 더 많은 적혈구가 또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집중하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FLV에 의해서 주로 이형성이 생기긴 하지만 조사해 보면은요, FLV 양성이 아닌데도 이형성인 경우가 고양이에서는 종종 있어요. 그 결과 뭐냐면 빈혈이 있는데 비재생 빈혈이 생기고 MCV는 증가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개 적혈구보다는 고양이 적혈구가 좀 작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고양이의 미성숙한 적혈구도 작지 않을까? 근데 고양이의 미성숙한 적혈구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 커요. 미성숙한 적혈구나 이형성돼서 만들어진 적혈구는 더 크다. 그래서 MCV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어요. 100까지도 증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게 보면서, 야, 이거 혹시 개 샘플 아니냐?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성숙하거나 이형성된 적혈구라고 해서 작은 건 아니다. 상당히 높은데, 어쨌거나 재생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적혈구가 만들어져가지고 MCV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고양이에서는 이 세망 적혈구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꼭 체크해라. 그리고 이제 재생성 빈혈이면 뭐 당연히 개에서처럼 큰 적혈구 증가해서 MCV가 증가가 되겠죠. 네. 자, 개에서는 원래 MCV가 높은 품종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혹시? 개에서 원래 MCV가 높은 품종. 그 품종도, 사실은 골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골수에 문제가 있어서 MCV가 큰 건데, 혹시 흰털. 푸들. 네, 어떤 푸들, 모든 푸들이 그러지 않고 어떤 푸들에서는 날 때부터 골수에 이형성이 있어가지고 적혈구가 좀 커요. 그래서 MCV가 원래 이제 뭐 한 60에서 한 77 fem토리터 잡는데, 어떤 푸들에서는 한 85에서 90까지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또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도 개에서는 세망적혈구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MCV만 보지 마시고. 근데 고양이에서는 MCV가 원래 높은 품종은 아직 보고된 적은 없어요. 작은 품종들은 많은데 높은 품종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고양이에서는 재생성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장비, 이 BC60R이 있으시면 IRF를 같이 참고하시면 더 민감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재생 빈혈. 사실 고양이는 아파서 병원에 오면은 다 빈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심지어 RBC가 참고 범위 안에 있어도 빈혈이 진행 중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렇죠? 근데 빈혈이 시작됐다가도 얘네들은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은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또 재생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레티큘로사이트하고 IRF를 같이 보시면은 고양이 그 컨디션 판단하는 데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는 히스토그램도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간별 계산에 되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간별 계산. 저도 그 인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무조건 그 강요하지 않거든요. 써봐라. 충분히 써봐라. 근데 학생들은 간별 계산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재생성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히스토그램도 있는 것도 좋고, 뭐 이런 지표들도 아주 유용하고,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쓰시고, 네. 카페에도 제가 케이스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찾아서. 자, 실제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좀 걔하고 다른 점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이 용혈성, 이 재생성 빈혈 중에서 특히 이제 용혈이나 출혈. 우리가 이제 일단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빈혈이 있는데 세망적혈과 충분히 증가가 돼서 재생성 빈혈로 판단된다 그러면 개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용혈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고양이에서는 또 하나 아까도 얘기한 거 비재생 빈혈로 시작이 됐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특히 리퍼를 받는 병원이라 그러면은 히스토리 테이킹도 한번 해보시고 컨디션이 이건 이제 어떤 시점 이거 리퍼를 받아서 왔는데 얘가 재생이 있다 이런 얘기는 빈혈이 재생성 빈혈이 생겨서 재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딘가 아파가지고 원래는 비재생이었는데 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재생으로 전환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체킹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IMHA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고양이에서는 구상적 혈구를 뭐 절대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에서는 이제 진단이 되게 중요하지만 고양이에서는 구상적 혈구 구별하려면 구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고양이는 이 도말표본을 봤을 때 두드러진 특징이 대소부동이 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적 혈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양이에서 구상적 혈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IMH 진단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에서는 뭐 FLB하고 마이코플라즈마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응집이죠. 응집, 자발응집. 체열했을 때 응집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IMHA를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별을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재생성 빈혈이다. 그래서 항상 빈혈이 있을 때 MCV만 보지 마시고요. MCV만 보지 마시고 항상 세망적 혈구가 충분한가 보셔가지고 용혈성 빈혈인가 출혈성 빈혈인가 이런 걸 체크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말표본을 보게 되면 이제 레티큘로사이트 증가가 되면 당연히 개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농염적 혈구가 증가가 되겠죠. 농염적 혈구. 이 작다고 해서 이게 다 구성적 혈구는 아닌 거예요. 네, 작다고 해서. 자, 자발응집은 뭐 개에서랑 이제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경우 보면은 고양이가 그 빈혈이 없는데 체열을 했을 때 응집이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헤파린 전혈로 다시 한번 CBC를 한번 해보세요. 헤파린 전혈로. 네. 왜냐면은 튜브 안에서만 EDTA에 의해서 응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고양이 혈액은. 네. 그러니까 빈혈이 없는 환자인데 응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셀라인으로 희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셀라인으로.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무질서하게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뭉쳐져 있는 거가 자발응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원에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일렬로 쭉 늘어진 거. 영어로 뭐죠? 롤렉스. 외우기 쉽게 롤렉스. 네, 근데 롤루라고 하죠. 롤루. 아주 어려운 발음입니다. 어려운 발음.
연전. 자,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연전이 있다 그러면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글로불린 증가가 있는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개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에서는 급성 염증에서 글로불린 증가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개에서 이제 감염증에 의해서 글로불린 증가가 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하트웜, 아나플라즈마, 엘리키아 같은 감염증의 만성기에 보통 글로불린 증가가 있죠. 그러나 고양이에서는 급성 염증에서도 글로불린 증가가 좀 흔한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 종류가 다른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글로불린 증가가 있게 되면은 연전이 또 사뭇 심하기 때문에 체열했을 때 보면은 응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인 2방울, 혈액 1방울 섞어가지고 흩어지는 거 보시고, 전에는 좀 스트릭트하게 해가지고 한 4배까지도 섞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요즘 약간 완화돼서 2방울 2방울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그 임상병리 공부를 많이 하면 좋다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특히 세포학도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세포학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고양이에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고양이는 우리가 이제 루틴한 검사를 했을 때는 되게 막막하죠. 근데 한 단계 더 검사하게 되면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들이 나오는 게 또 고양이 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이 혈액학적으로는 뭐냐면, 혈액학적으로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 혈액도말 표본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은 고양이에서는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들이 그 소견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MHA 중에서 미성숙한 적혈구가 타겟이 되는 경우를 피마라고 부르죠. 피마, 프리커서 셀 타겟티드 IMHA. 자, 이런 경우 당연히 미성숙한 적혈구에 대한 면역작용이니까 골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골수를 뽑아서 봐도 그런 병태 생리를 설명할 수 있는 소견이 현미경적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에서는. 근데 고양이에서는 그게 말초 혈액에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재밌어요.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익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말표본 꼭 만들어서 보시면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사진인데, 여기다 이제 말초혈액에서 관찰된 건데, 이제 말초혈액에서 보통 관찰이 안 되는 이런 커다란 세포, 이 매크로파지입니다. 이제 IMHA 같은 경우에 혈관 안에서 바로 용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비장에서 대식구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장을 뽑아봐야 볼 수 있는 이런 소견이 말초혈액에서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색깔이 주변에 있는 적혈구랑 좀 비슷한 구조물이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를 탐식한 거예요. 요게 말초혈액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대식구인데 여기 적혈구 하나 있고, 여기는 적혈구가 여러 개. 요게 이제 대식구의 핵. 그렇죠? 대식구. 자, 이것이 이제 말초혈액에서도 종종 관찰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항상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세포죠? 백혈구 중에? 뉴트로필이죠? 뉴트로필이 지금 뭐를 품었어요? 네. RBC를 품은 호중구. 그렇죠? 네, 호중구도 이렇게 면역작용에 관여를 해요. 보통 우리가 면역작용 그러면 백혈구 중에서 뭐예요? 어떤 세포? 면역작용 그러면. 당연히 림프구, 형질세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림프구 형질세포는 매개를 하는 거죠. 매개. 항체를 제공해서. 실제로 행동대원은 매크로파지 아니면 호중구인 거예요. 호중구. 호중구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면역맥에성 다발성 관절염이라든지, 이 피부에서 생기는 게 뭐 있죠? 면역맥에성. 펜피구스 폴리아세우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호중구가 주로 많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IMHA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이렇게 이 호중구에 탐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이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도말표본의 이런 소견은 또 면역맥에성 요일성 빈혈 진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와, 고양이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게 보일 수 있을까. 네. 자, 이게 이제 대구 샘플인데요. 그냥 범혈구 감소증이 있어가지고
도말표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범혈구 감도 찍는 감별 목록이 좀 많잖아요. 난감하죠. 근데 도말표를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소견이 말초력에서 보이지 하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적혈구고 커다란 이게 매크로파지예요. 매크로파지 안에 이게 매크로파지의 핵이고 지금 적혈구들이 여러 개가 탐식되어 있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오른쪽 위 사진도 이게 매크로파지입니다. 매크로파지인데 이게 매크로파지 핵이고 이렇게 호산성 과립이 있는 이 구조물 뭘까요? 혈구 중에서 호산성 과립? 호산성 과립. 아, 근데 요거는 핵은 없잖아요, 그렇죠? 과립만 있으니까. 과립만 있는 혈구가 뭐가 있죠? 과립만 있는 혈구? 아,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혈수판은 과립이 있어요. 혈수판은 보라색 과립이죠, 보라색. 여기 혈수판이에요, 혈수판. 혈수판을 좀 탐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 사진하고 이 왼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자, 가운데 위 사진을 보시면 여기 커다란 매크로파지가 있는데 이 매크로파지 핵입니다. 혈소판, 적혈구, 올빼미 눈처럼 보이는 이게 뭐냐면 미성숙한 적혈구인 거예요. 유핵 적혈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NRBC보다 한 단계 더 미성숙한 적혈구. 또 탐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커다란 매크로파지의 세포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요건 뭐냐면 지금 탐식이 되기 위해서 랑데뷰 된 상황이죠, 지금. 리셉터에 딱 부착이 돼버린 거예요. 요건 적혈구 모세포.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세포, 매크로파지인데, 매크로파지 핵, 적혈구 혈수판, 요거 뭘까요, 요거? 왼쪽에 있는 요, 핵에 있는 이 구조물이 뭘까요? 핵. 이게 뉴트로필이에요, 뉴트로필.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파지가 다 지금 탐식하는 거죠, 마구잡이로. 그래서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데, 개에서는 이런 경우에 골수 검사를 해도 이런 소견이 잘 관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말초 혈액에서도 이게 관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검사를 하면 할수록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영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임상병리학적으로는 그런 소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되게 임상병리 친화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임상병리 친화적인 동물이다. 자,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표. 일단 MCH하고 MCHC는 우리가 용혈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용혈이 되는 경우 증가가. 이거는 물론 이런 경우에는 MCH는 적혈구당 헤모글로빈의 양이고 MCHC는 헤모글로빈의 농도죠. 농도. 네. 자, 용혈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헤모글로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장비들은 혈액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RBC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RBC를 다 깨요. 그럼 RBC에서 헤모글로빈이 나오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농도 계산하고 적혈구 수 카운트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MCH하고 MCHC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혈된 시료는 어때요? 용혈된 시료는 혈장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용혈이 있으니까 혈장 안에 헤모글로빈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적혈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적혈구 안에 있는 적혈구하고 적혈구 바깥에 있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적혈구 밖에 있는 프리 헤모글로빈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계산해 버리니까 용혈이 있는 경우는 MCH, MCHC가 증가하는 건데, 뭐 제한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어떤 빈혈 환자에서 MCH, MCHC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의 근거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요게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체열하다가도 얼마나 용혈이 될 수 있고, 또 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또 적혈구가 잘 깨지기도 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리루빈. 뭐 IMHA 같은 경우 보면 개에서는 어때요? 빌리루빈? 잘 증가하죠. 우리가 보통 뭐 배우는 게 뭐냐면 프리헤파틱을 해서 이제 인디렉트 빌리루빈 증가한다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용혈성 빈혈이 있으면 고양이도 빌리루빈은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고양이 진료 해보시면은 아픈 고양이에서 빌리루빈의 가치는 어떤 것 같아요? 아픈 고양이에서 빌리루빈. 네. 그냥 다 올라가죠?
네,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고양이에서 이 빌리루빈의 가치는 퀘스천 마크죠.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렇죠? 용혈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증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고양이는 개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펑셔널 콜레스타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담즙의 정체가 없어도 혈중에서 빌리루빈이 증가되는 경우를 우리가 펑셔널 콜레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거냐면은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 자, 모든 간세포는 한쪽은 혈관이죠? 이게 간세포도 진짜 오묘한 거예요, 이게. 모든 간세포는 한쪽이 혈관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쪽은 뭐예요? 세담관, 그쵸? 관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간세포끼리의 그 간격이 있는 거죠. 모든 세포는 혈관과 접해져 있고, 다른 한쪽은 카날리큘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장에서 인디렉트 빌리루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간 혈관을 타고 또 오다가, 이 혈관 쪽에 접해 있는 그 멤브레인 쪽으로 해서 이제 빌리루빈이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은 컨주게이션을 하죠. 중합을 해가지고 수용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 멤브레인의 수용체가 발현이 돼가지고 카날리큘라로 배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블레드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펑셔널 콜레스타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중합을 했는데 그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카날리큘라 쪽에서 리셉터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합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냥 역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담즙 정체가 없어도 혈중에서 빌리루빈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펑셔널 콜레스타시스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고양이는 이런 게 흔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프면 나름 그 역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그냥 이렇게 개워낸다고 하죠, 우리가. 개워내듯이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역류가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 그래서 꼭 이제 빌리루빈을 용혈과 관련해서만 해석하기는 매우 좀 제한적이다는 거. 자, FLV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FLV는 하여튼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고양이에서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더 빈번하게, 그러나 물론 이제 아주 빈번하지는 않고, 그렇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는 이런 식으로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도말표본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딱.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얼각이란 표현도 요즘은 잘 안 쓰죠? 요즘은 뭐라고 그러지? 얼각. 아줌마 몰라요? 너무 진료만 하시는구나. 얼각, 네. 얼각도 예전에 아닌가요? 요즘도 얼각이란 표현 써요? 너무 오래된 표현이 요즘 뭐라고 쓰는가 모르겠네? 요즘 뭐라고 그래요? 가장 잘 나타나는. 요즘은 그 여성분들은 사진 찍을 때 요즘은 뭐 이렇게도 하더만. 그쵸? 얼굴 작아 보이게 하려고.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는 바베시아처럼 적혈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혈구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출되는 각도로 보이면은 쉽게 관찰할 수 있겠죠. PCR 검사했으면 좋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가 종종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뭐 이렇게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나가면. 네. 또는 이제 구조된 고양이들 창박하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PCR로 검사해줘도 되고 도말표본에서 검사해줘도 되겠고 FLV, FIV 컨커런트하게 같이 감염되는 경우도 좀 비교적 많으니까 두루두루.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 사실은 아직은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명확하게 다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역시 진드기가 좀 매개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상 증상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구토설사도 있다는 거. 구토설사도 있다. 네, 구토설사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실험실적인 데이터긴 하지만 이게 자연 감염에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빈혈이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돼요. 근데 요때는 재밌는 게 혈중에서 균이 관찰이 안 돼요. 기생충이 관찰이 안 돼요. 균이 관찰이 안 되다가 혈중에서 균이 관찰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빈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좀 회복이 됐다가 균이 또 혈중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균이 보이게 되면 또 급작스럽게 또 진행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R을 볼 때 PCR이 음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가 의심되는 경우는 일정 간격으로 반복 검사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필리스 진단을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시니안. 아비시니안이는 뭐, 소말리는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힘들겠죠. 벵갈이라든지 메인쿤, 노수, 뭐 이런 품종들. 자, 나이가 어린데 고양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빈혈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이제 선천적인 빈혈 중에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피루베이트 카이나제 디피션시라는 게 있습니다. 피루베이트 카이나제 디피션시. 자, 고양이, 적혈구는 글루코즈를 가지고서 이제 ATP를 만들어서 살아가죠. 이 ATP를 잘 만들어야 뭐 산소도 잘 물었다가 놔주고, 아까 얘기한 거, 비장 같은 이 복잡한 구조를 지날 때 짜부러들었다가 다시 펴지고 뭐 이런 형태 변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 회로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 피루베이트 카이나제예요. ATP, 요 피루베이트 카이나제가 충분히 있어야 ATP가 잘 만들어지는 건데, 선천적으로 이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살아가는데 좀 에러가 많겠죠. 그래서 반복성의 재생성 빈혈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아비시니안. 근데 아비시니안뿐만 아니고 이제 뭐 나이가 좀 어린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성 빈혈이 생긴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한번.